왜 홀로코스트는 알아도 난징은 모를까? 독일 역사학자 다니엘 로렌츠입니다. 왜 731 부대 전범은 처벌받지 않았을까? 왜 이보는 피해자로 기억될까? 왜 아시아인의 고통은 덜 분노를 일으켰을까? 이 질문들의 답을 찾다가 한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세계가 침묵할 때 혼자서 기록한 나라. 화제받지 못해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독일 교수가 충격받은 이유. 베를린 외곽의 한 대학 강의실. 홀로코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니엘 로렌츠 교수는 오늘도 독일의 전쟁 범죄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평생 나치 전범 재판과 기억 교육을 연구해온 역사학자였다. 그러나 한 학생의 질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교수님, 일본도 비슷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왜 우리는 거의 배우지 않나요? 그 순간부터 다니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1. 독일에서 시작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로렌츠입니다. 독일에서 국제 전쟁 범죄 기록을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제 삶은 늘 하나의 문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부끄러움을 기록한다. 독일 전역의 학교마다, 박물관마다, 작은 광장마다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를린 시내 곳곳에는 걸림돌이라 불리는 작은 황동 명판들이 박혀 있습니다. 마치 희생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 앞에 하나하나 설치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저질렀고 왜 그것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지를요. 저 역시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나치의 만행. 독일은 끝없이 사죄했고 세계는 그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바르샤바에서 무릎 꿇은 장면은 독일 교육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사죄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진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일본도 전쟁 중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나요? 독일처럼 일본도 사죄했나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 난징 대학살, 737 부대, 위안부? 물론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단편적인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연구 영역이 아니었고 솔직히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유럽사 전공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아시아 전쟁사를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요. 독일의 전쟁 범죄는 세계가 기억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는 세계가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같은 전쟁 범죄인데 이토록 다르게 취급되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덮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제 학생이 던진 하나의 질문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진, 사라진 학살, 난징의 침묵.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본 것은 난징 대학살이었습니다. 1937년 12월 일본군이 중국 난징을 점령한 후 벌어진 일입니다. 공식 기록만으로도 최소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여성과 아이, 노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강간, 약탈, 방화가 6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당시 난징에 있던 서양 선교사들과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고 일기를 남겼습니다. 독일 지멘스 회사 직원이었던 존 라베는 안전구역을 만들어 2만 명 이상을 구했고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조차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편지에 썼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게임처럼 여겼습니다. 누가 더 많이 죽이는지 경쟁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홀로코스트와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조직적이고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난징은 아우슈비츠만큼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유럽과 미국의 교과서를 찾아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수십 권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난징 대학살은 한두 줄로 언급되거나 아예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홀로코스트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다뤄졌습니다. 생존자 증언, 사진, 통계, 재판 과정까지 빠짐없이 실려 있었습니다. 같은 전쟁 범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진도 있고 증언도 있고 문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군이 직접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침묵했습니다. 전후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공산화되었고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징의 비극은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을 세해내서는 한 사람의 희생자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 난징에서는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그저 숫자로만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인류가 말하는 보편적 인권입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3731부대, 과학이라는 이름의 지옥. 란징에서 충격을 받은 저는 다음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것은 731부대였습니다. 일본 관동군 방역급수부, 통칭 731부대. 중국 하얼빈에 위치한 이 부대는 겉으로는 방역과 위생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체 실험을 자행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산 사람을 해부했습니다. 마취도 없이요. 피험자의 비명을 들으며 장기를 하나씩 꺼내 관찰했습니다. 세균을 주입하고 감염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패스트, 콜레라, 탄저균을 인체에 투여하고 얼마나 빨리 죽는지 기록했습니다. 동상 실험에서는 사람의 팔다리를 얼렸다가 녹이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압력 실험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인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독가스 실험, 총상 실험, 화염 방사기 실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한 실험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마루타, 즉 통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험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최소 3,000명 이상이 이곳에서 실험 대상이 되어 죽었습니다.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중국인, 한국인,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며 나치의 인체 실험을 떠올렸습니다. 요제프 맹겔레,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천사. 그는 쌍둥이 실험을 비롯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전후 도망쳤지만 세계는 그를 추적했고 비난했습니다. 맹겔레는 죽는 날까지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7밤 세부대의 책임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부대장 이시이 시로를 포함한 핵심 과학자들은 미국과 거래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인체 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넘기는 대가로 전범 재판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미국은 그 데이터를 냉전 시기 생물학 무기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소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독일 일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철저히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범과학자들은 면책을 받고 심지어 일부는 전후 일본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니도리 주지의 종합병원 원장, 대학 교수, 제약회사 고문. 그들은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범위는 선택적이었습니다. 전범 처벌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1003부대의 희생자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고 가해자들은 존경받는 의사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전후 질서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4. 왜 일본은 피해자로 기억되는가? 자료를 추적하면 할수록 저는 하나의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두 발의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었고 즉시 수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방사능 피해까지 합치면 희생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이것은 분명 끔찍한 비극입니다. 민간인 학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원폭 투하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서사가 일본을 전쟁의 피해자로 프레임화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영화, 다큐멘터리, 교과서는 히로시마의 비극을 반복해서 다뤘습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장면, 그림자만 남은 사람들, 켈로이드 흉터를 가진 생존자들, 원폭 투하의 참상은 인류가 기억해야 할 역사가 되었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고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을 원폭의 피해자로 기억하지 난징의 가해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진주만 공격은 기억하지만 그 이전 10년 동안 아시아에서 벌어진 일본의 침략은 잘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교묘한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분명 전쟁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도쿄 대공습으로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가해를 저지른 나라였습니다. 중국에서만 2천만 명 이상이 일본의 침략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피해자로서의 일본만 기억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전후 냉전 구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본이 전범국가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됐습니다. 대신 일본을 전쟁의 피해자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세계적인 반해군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징 대학살 기념관은 세계적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비대칭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피해자로 포지셔닝하면서 가해의 역사를 희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방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했기 때문입니다. 5. 아시아인의 고통은 왜 덜 분노되었는가?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더욱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종주의였습니다. 왜 홀로코스트는 인류 최악의 범죄로 기억되고 난징 대학살은 그렇지 않을까요? 왜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는 한 명 한 명이 추모되고 1003부대의 희생자는 통계로만 남았을까요?
희생자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잔혹함의 정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서구 사회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오리엔탈리즘, 황화론,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 유럽인의 죽음은 인류의 비극이었지만 아시아인의 죽음은 먼 나라의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공감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전후 전범 재판도 그랬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철저했습니다. 나치 핵심 인물 24명이 기소되었고 12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꼼꼼하게 기록되었고 증거는 철저히 검증되었습니다. 세계는 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반면 도쿄 재판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일부 고위 장교들만 처벌받았고 731 부대 관계자나 경제적 전범들은 대부분 면책되었습니다. 재판 자체도 정치적 고려가 많이 개입되었습니다. 심지어 천황 히로히토는 전범 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쟁을 승인하고 지휘한 최고 책임자였는데도 말입니다. 이유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을 통치하려면 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의는 피부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백인의 고통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아시아인의 고통은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유럽에서 벌어진 학살은 인류의 수치이고 아시아에서 벌어진 학살은 지역 분쟁일 뿐입니까? 이것은 매우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서구학계에서 교육받고 일해온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쟁 희생자들은 유럽 희생자들만큼 세계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사연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숫자로만 남았습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차갑고 추상적인 통계. 그러나 그 숫자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한 가족의 상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잃은 아픔은 인종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6. 한국에서 발견한 기록의 집념.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끝까지 기록하고 증언을 수집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공산화 이후 정치적 이유로 일본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일본과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먼저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광활한 부지에 세워진 이 기념관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제식민지 시기의 고문도구, 학살기록, 강제징용과 위안부 자료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고문도구, 전기 고문장치, 손톱을 뽑는 기구. 이것으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영상으로, 글로, 그림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14살에 끌려간 소녀, 매일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던 여성,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죽은 할머니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독일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드바셈 기념관,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 수많은 다큐멘터리, 국가가, 국제사회가 나서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안부 기록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독일은 국가가 나서서 기록했지만 한국은 피해자들과 민간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싸워가며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고 국제사회는 외면했습니다. 한국 정부조차 초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수요 시위는 1000회, 1500회를 넘어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구자들은 자료를 찾아 일본 전역을 뒤졌습니다. 일본군 문서를 추적하고 생존자를 찾아다니고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은 모금을 하고 기린비를 세웠습니다. 소녀상이 한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국가가 침묵할 때도 한국은 역사를 지키려 했습니다. 저는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독일은 가해국으로서 반성했지만 한국은 피해국으로서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방식이 더 어려운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죄를 받지 못했어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한국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기록의 집념, 진실을 향한 끈질긴 의지.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7. 사죄하지 않은 나라, 기억을 지킨.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독일은 사죄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는 1970년 바르샤바의 유대인 미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독일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반복해서 참여했고 배상했으며 교육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홀로코스트를 배우고 아우슈비츠를 방문합니다. 독일은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베를린 한복판에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2001회복 11개의 석비가 물결처럼 펼쳐진 그곳을 독일인들은 매일 지나갑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사죄는 형식적이었고 배상은 불충분했으며 교육은 축소되었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사죄했지만 그 이후 정치인들은 그 발언을 희석시켰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난징 대학살은 점점 줄어들었고 위안부는 강제성이 불분명하다는 표현으로 희석되었습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아예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전범들을 추모했습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신사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참배하는 모습을 세계는 지켜봤습니다. 일부는 부끄러움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이에서 한국이 선자리였습니다. 한국은 피해국이었습니다. 사죄를 받아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스스로 역사를 바로 세웠습니다. 일본이 지우려한 기록을 한국이 보존했습니다. 일본이 부인한 증언을 한국이 수집했습니다. 일본이 회피한 책임을 한국이 끝까지 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운 나라는 가해국이 아니라 피해국이었습니다.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독일은 반성함으로써 존경받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역사는 강자의 사죄로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피해자의 집념으로 바로 서기도 합니다. 8. 세계에 던지는 한국의 질문. 이제 저의 여정은 끝나갑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가 왜 잊혔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본이 잘 숨겼기 때문이라고, 국제정치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가 잊힌 이유는 한국이 침묵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만이 끝까지 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계가 외면할 때 한국은 기록했습니다. 세계가 잊으려 할 때 한국은 기억했습니다. 세계가 타협하려 할 때 한국은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쟁 범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마저 침묵했다면 어땠을까요? 난징은 역사책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처댐 산미부대는 음모론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위안부는 없었던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수없이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난징의 사진, 731 부대의 기록,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의 위험을요. 한국은 사죄받지 못했습니다. 대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힘의 균형은 일본에 유리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작았지만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독일인인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정의는 때로 가해자의 반성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념으로 지켜진다는 것. 역사는 강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가 지키는 것이라는 것. 진실은 힘이 아니라 끈기로 밝혀진다는 것.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끝나는 화면에 태극기를 넣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사진과 기록물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진짜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지킨 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인류의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로렌츠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